자,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에 지금 금리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셨어요. 현재 미국 금리가 5.5%로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5.5 딱 안 하고 5.25에서 5.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울 때는 이제 5.5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고, 한국은 3.5인데 항상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 과정을 보셔야 되지,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 때 금리가 다 0에서 한 0.5%였었거든요. 매우 낮았죠. 낮았는데 미국이 막 엄청 올렸잖아. 5.5%까지 일단. 그럼 미국이 5.5까지 올린 이유는 뭐예요? 금리를 올리는 가장 기본 이유. 물가죠, 물가. 물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mon을 많이 풀었어요, 시장에다가. 그렇죠. 통화량을 많이 풀었거든요. 경제 안 좋으니까 막 지원도 많이 했죠, 자영업자들한테.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를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금리를 올린 거죠. 5.5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 기사 보시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 나오죠. 5.5에서. 근데 내리려면 당연히 뭐를 전제로 하셔야 되냐면 물가가 내려가야, 물가가 안정화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여전히 현재는 물가가 높다는 기사가 뜨거든요, 미국 쪽에서. 미국 경제 지금 좋단 말이에요. 호황. 막 주가 막 급상승하잖아요, 지금. 실업자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가가 이제 내려가 주면 되게 좋은데, 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면 금리는 낮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사 뜬 거 보면 뭐 하반기 때 정도야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쪽에서도. 그래서 가장 기본은 물가예요, 물가. 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낮추기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게 형성해야죠.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물가도 내려가고. 아니지, 금리가 낮추면 사람들 소비 투자는 다시 어떻게 돼? 늘어나니까 물가는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안정화돼줘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 물가가 계속 높게 형성이 돼버리면 금리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5.5%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물가가 여전히 뭐하다?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국도 금리가 5.5로 원래 가야 돼요. 그러나 한국은 지금 3.5%란 말이에요. 자, 경제 이론 보시면 미국이 5.5면 한국도 5.5가 돼야 된다는 걸 배워요, 경제학 이론에서. 전제는 뭐냐면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 때. 미국과 한국에서 자본의 자본의 이동이 완전한 경우 둘이 같아진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같아지게 한 전제 조건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이동하셔야 돼. 그다음 이제 돈이 이동한다는 것이 뭐냐, 돈이. 그럼 돈이 이동할 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주로 어디 투자를 많이 할까요? 미국에 투자할 때 어디 투자할까? 보통 우리는 이제 주식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주식이나 채권,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을 사는데, 경제 이론에서는 이제 뭘 설명하냐면 채권을 설명해요, 채권. 그럼 미국 채권하고 한국 채권을 사람들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5의 의미가 원래는 채권 수익률이야. 채권 내가 살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유의원 위절 평가에서 배우실 거예요. 배우시게 되면 자본 이동이 완전한 경우를 전제하는 거고, 두 나라 채권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전제하는 거야. 실제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실제는 다른데 같다고 전제를 한다면 금리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본이 움직여주는 거지. 그 나라 채권 수익이 더 높은 거니까. 이게 똑같아요. 미시경제 배우시면 국내에서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전제해봐요. 경우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A 지역과 B 지역. 그럼 A 지역에 임금이 있고 B 지역에 임금이 있어요. 자, A 지역이 임금이 높고 B 지역 임금이 낮아요. 그럼 어디 가서 일할 거야? A 지역 가겠죠. 그럼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B 지역은 일단 임금이 변해요. B 지역 쪽에 있는 노동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럼 임금은 높아지거든. 이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다시. A 지역 쪽은 낮아지죠. 노동자 유입되니까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두 지역의 임금이 뭐 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노동자 이동하고 같아지며 노동 이동이 멈춘다고. 똑같아요. 자본 이동이 지금 자유로울 때 두 나라의 금리가 뭐 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자본이 움직이다가 멈춘다고. 이게 같은 얘기죠. 요거를 이제 그 국제경제학에서 뭐를 배우냐면 ISLM BP라는 모형을 배워요. ISLM. 우리 ISLM 배우셨죠? 세로축 뭐예요? 네,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자율 가로가 Y. 국민소득. ISLM 뭐예요? IS 우하향 우상향. IS 우하향. 네. 우하향. 우하향. LM은 우상향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ISLM에서 만나는 교차점에서 금리가 뭐냐면 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야. 한국 금리. 금리.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사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리 몇 프로? 3.5%거든요. 그래 미국은 BP로 표현해줘요. BP. BP는 이제 아직 안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BP 호수는 기본 수평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저 BP는 영어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 수지예요. 국제 수지. BP가. 그래서 수평 그림은 뭐냐면 자본 이동이 완전한 경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걸 완전한 자본 이동인 경우는 BP를 수평으로 그려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금리가 국제금리야. 즉 미국 금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금리 나오면 큰 나라의 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 영향 미치시는 큰 나라의 금리. 대표가 미국. 그래서 여기 표기할 때 이제 RF로 이렇게 써주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미국 금리를 보시면 5.5%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5.5, 3.5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본이 이동해요? 3.5일 때. 이렇게 될 때. 돈이 빠져나가죠. 한국에서. 여기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본이 유출되죠. 또는 외환이 유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출.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한국에서 외환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외환이 적어져요. 그 외환이 적어지면 환율이 변해요. 항상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치가 올라가요. 원한 상대적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출되는 순간 뭐 한다? 원하는 가치가 가치가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뭐하고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다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이죠. 상승. 그럼 환율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요, 줄어요? 수출이 늘어요. 환율 올라가면 수출제 달러 표시 가격이 예전보다 싸지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고요. 이건 장점, 단점. 장점이 돼요.
자, 그럼 그림에서 뭐가 움직여요? 그렇죠. IS가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올라가면서 한국 금리가 몇 프로 될 때까지? 5.5가 될 때까지 움직여준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죠. IS1 되면 이제 한국 금리도 얼마가 되고 5.5가 되고 미국 금리와 같아진다고 해서 여기다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준다고요. 자, 따라서 이런 게 뭐라면 저절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요. 저절로 금리차가 있으면 한국의 금리가 3.5에서 몇 프로까지? 5.5까지 올라간다 해서 모형 안에서 지금 금리가 저절로 변했죠? 이걸 내생적으로 변했다고 한다고. 교과서에서. 내생적으로 변화가 발생을 했다. 국민소득은 늘어나죠. 국민소득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장점이 있잖아. 수출이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IS를 낸 BP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자, 또는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가운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환율이 올라갈 때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1달러 500원 1000원 되면 부작용. 자, 물가를 생각해요. 물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수입제 가격이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 이게. 그래서 수입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 이건 단점이겠죠. 그럼 단점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 한국은 미국 금리가 5.5% 올라가면 다시 환율 올라감에 따른 부작용이 있잖아요. 지금 환율 올라감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그럼 5.5 될 때 한국 금리를 3.5로 두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5.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등장한다고 이게. 그래서 정책 금리를 5.5%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게. 5.5까지. 그럼 이게 모형 안에서 결정된 게 아니죠?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중앙은행. 5.5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와 다르게 외생적으로 변화가 발생했다라고요. 즉 내생이나 외생이나 다 금리 몇 점만? 5.5가 된다는 거예요. 5.5. 그럼에도 몇 프로 잡고 있어요? 3.5로 계속 유지하네요. 중앙은행은. 그럼 3.5로 계속 낮추고 있네요. 올리진 않고. 그럼 낮추는 이유는 뭘까 이거지. 3.5, 5.5로 안 잡고 3.5로 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즉 신문기사에 강조한 거 뭐예요? 가계 채무. 가계채무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된 논점. 그래서 가계채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 보시면 대략 1,800조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GDP보다 채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개인 가계로 보면 내가 월급이 300인데 부동산 쪽 갚아야 될 돈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국가 부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OECD 국가들 보시면 GDP보다 가계 채무가 높은 나라가 2개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스위스 정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뭐 한다? 5.5까지 못 올리는 거예요. 3.5도 지금 부담된 사람 난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원리금 갚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막 올라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자는 무슨 이자를 쓸까요, 주로? 대출 이자를.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를 더 내는 금리가 뭔데? 변동금리를 주로 쓰거든요. 70% 이상. 그래서 변동금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바뀌면 시장금리가 바뀌면서 변동금리 요 대출 이자가 바뀌어요. 그럼 변동금리 하셔야 돼, 고정금리 하셔야 돼. 고정금리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 된다. 그래서 변동을 너무 많으니까 고정금리를 써야 된다고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죠. 근데 원래 이제 일반적 변동금리가 고정보다 낮아요. 뭐 3% 그냥 가져가면 지금 뭐 7% 넘지만 5%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변동으로 보통 계약을 해요. 했다가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면 이게 5% 넘어가는 거지. 지금은 막 7%대 나오던데요. 변동금리가. 그러면 내가 뭐 3억 빌리면 얼마 내셔야 돼, 1년에. 이자만. 7%가 되면 2,100만 원 내셔야 되잖아. 그럼 10% 되면 3천만 원 내셔야 된다는 거잖아. 이자만. 얼마 부담되겠어 지금 이게. 그래서 3.5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금리 부분은 이제 논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한 공기업 시험 다 중요하게 보는 주제고 코트라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풀 때 이런 ISLM BP도 한번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시사 내용도 활용하시면서 답안을 한번 써보시거나 하시면 객관식 문제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주관식 문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